강점 명령,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고 못하는 과목은 사실은 그걸 뭐 못하는 걸 부족한 걸 잘하게 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입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입시 현장이라든지 교육 현장에서 지금 너무 적용돼야 될 그런 키워드들인데 약간 이렇게 표현에 센 표현들에 대한 그런 거에서 약간 그 뭔가 좀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 거부감이 생겨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좀 많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고 또 이게 지금 이제 예술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전달이라든지 이게 우리 지금 책도 보면은 거의 초반에 조금 이게 읽어서 이렇게 마음에 딱 다가오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의 제 아까 있나요? 제가 거의 책에 저는 이제 책을 좀 지저분하게 보는데 이 책에 보면 거의 한 페이지를 보면은 좀 이렇게 거의 빨간 줄이 거의 다갈 정도로 제가 교육 현장 20년 동안 좀 지키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아까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통찰력들을 주는 좀 관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조금 잘 대담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그 좀 이렇게 일상의 언어로 그래서 같이 좀 대담을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그러면 미래 교육의 가장 핵심 키워드로 봤던 게 호모 루덴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강의를 틈나는 대로 계속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게 지금 단 한두 시간에 지금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워낙에 지금 뇌과학서부터 시작해서 양자역학이라든지 뭐 평행우주론까지 그게 왜 엄마가 너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평행우주론에서 또 설명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아까도 어떻게 보면 그냥 아이는 아이대로 좀 잘하게 해주고 나는 그냥 아까 준기 엄마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냥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게 내가 바꾸고 내가 공부하고 여기 연기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나의 그런 어떤 공부 아니면 내가 할 일들을 찾아가는 일 그걸 했더니 아이는 스스로 잘하고 그 안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아까 준기 엄마 케이스도 준기 같은 경우는 동굴 그 얘기 나오거든요. 동굴 체험이라든지 지금 말하는 다쳐보는 경험이라든지 본인이 해본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론적인 얘기들이 준기 엄마 책하고 같이 보시면 어떻게 이게 구현돼서 또 엄마가 기다려줬을 때 아이가 그런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저는 사실은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영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중지능적으로 보면 다 각각의 그런 영재성이 있는데 이게 발현되지 못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공교육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좀 아까 너무 공교육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저는 듣고 있었는데 지금 공교육 선생님한테 미용받을 각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수마식에서 얘기하면은 관심 없는 과목들 좀 졸아도 된다. 네가 좀 쉬어라 그때. 그렇다가 네가 관심 있을 때 집중해서 딱 듣고 더 공부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조명해 보시지 않을까. 공교육에 가서 제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강의를 고등학교 선생님이 초청해서 한 적이 있는데 교실에서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은 천천히 그 아이를 죽이는 행동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천천히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안 가는 것이지 절대 자는 애를 깨우지 말아라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사실입니다. 네. 그게 미래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고요. 미래의 가능성을 오히려 죽이는 일이에요. 교실에서 자는 애를 깨우는 게.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그 강의를 들으셔야지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비해서 얘기하는 게 아이가 유치원에 아침에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였죠. 왜 그래? 너 왜 안 가? 유치원에 지금 다 가야 되는데 엄마 타는 냄새가 나. 이런다는 거예요. 뭔 타는 냄새가 나 했을 때 네가 안 가려고 그냥 깨부리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혼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유치원에서 불이 났죠. 버스에서. 사실 아이들이 한 아이는 타는 냄새가 난다 그랬고 한 아이는 차가 너무 뜨거워 이랬어요. 근데 엄마가 무시해버려. 그 미래를 예지하는 거 애들이. 뇌과학적으로 보면 대뇌 신피질적인 게 우리 너무 지금 저기 돼 있는데 이 지금 뇌감과 본능의 영역과 그 변형계의 영역을 좀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영역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포텐셜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되는 실질적인 인지와 지식과 정보라는 걸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걸 누르는 걸 좀 내버려 두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는 애들은 지금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쓸데없는 거를 내가 쓰레기 같은 지식을 머릿속에 꾸겨놓고 외운들을 하기 싫은 거 하고 그러면 내가 더 몸이 안 좋을 거야. 그래서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지금 그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음. 그러면 걔네들 자기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걔를 야! 네가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더 네, 미래 가치를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이죠. 깨우는 행동 자체.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 같고 무슨 너무 황당한 얘기 같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굉장히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장사의 신이야. 그 어디에 가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고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화장실에 어떻게 고쳐 가면은 벌써 보는 직감적으로 쫙 다 와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뭐 이 집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직감적으로 오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강남에 있는 아버님이 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셔가지고 강남에서 살긴 했는데 굉장히 가난해진 상황이 됐었어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수업 시간에? 내내 잤어요. 내내 자고 그 선생님이 그래요. 쟤는 깨우지 마라. 자는 게 그리고 또 약간 일진이셨고 빵 셔틀 시키고 애들한테 야 끝났냐? 빵 좀 갖고 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런 얘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우리 작가님 표현에 의하면 이게 사실 행동형 두뇌예요. 행동형 두뇌. 이게 사색형 두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성공을 하고 나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리고 뭔가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어떤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그 서비스의 핵심 사업이 교육이라는 거 알아서 계속 교육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다음에 새로 배우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실은 본능적으로 나는 지금에 있는 이 문제집 푸는 공부가 자기한테 안 맞는 걸 체질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뒀던 거죠. 자가지고 에너지를 축적해서 사회에 나오자마자 상상을 못할 정도의 그런 이거를 퍼포먼스를 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선배님 만나고 선배님을 인생을 외곽적으로 설명해주는 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두뇌 이렇게 얘기하죠. 25살 때부터 그런 사람들 25살부터 책이 보인다는 거죠. 네네네. 책의 텍스트가. 근데 그런 행동형 두뇌인 아이들은 25살 이전에 이거 책을 보라고 그러면 이게 안 들어와요. 얘네들은 진짜 오감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이걸 이렇게 습득을 한 다음에 그게 다 뭔가 밑밥이 던져진 다음에 그게 텍스트로 된 거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약간 사냥꾼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목표물이 눈에 보여야만이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근데 학교 공교육은 뭔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사냥감이 앞에 보이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절대 이렇게 몰입이 안 되는 두뇌인 거예요.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냥 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푹 자두면은 25살 이후에 그 성공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데 그 10대 때 푹 안 자면은 너무 선생님이 무서워서 만약에 그 안 자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DNA가 망가져 버려요. 그때 10대 때 DNA가 한번 망가지면 그게 그 망가진 DNA가 그대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성인이 돼버려요. 자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DNA에 변형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은 몸이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이 사실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지금에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하기 싫은 느낌 들어?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이거 하기 싫어? 그거를 그래도 참아야 돼. 참고 이렇게 버티고 네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살아? 좋은 것만 살아? 이렇게 했을 때 일자리가 남아있던 시대가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그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런 때는 지금의 아이들이 그 이전에 대가족이라든지 자연의 어떤 하드웨어가 된 다음에 그런 또 강압적인 어떤 시스템에서의 제도권 교육을 받는 게 견뎌지고 사회에 나오는 시기였는데 요즘은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지금 호모 루덴스의 아까도 지금 이 표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몰입했을 때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흥미가 있어야 재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겨야 취미가 되고 취미가 탐미의 수준, 아트의 수준으로 이뤘을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저는 사실 이 내용 보면서 이게 호모 루덴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성을 사실 그렇게 해주고 믿고 기다려주는. 그러려면 우리가 좀 부모님들이 뇌과학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좀 고영문 작가님이 얘기하는 몇 가지 시사점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충전 중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책 안 보고 막 돌아다니고 막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막 그러죠. 얘네들의 행동은 뇌이기 때문에 지금 막 뛰어다니면서 그럼 이 분위기와 그거를 걔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직감으로.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설픈 국영수 지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오감이 더 발달하고 아까 오감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제가 하나 했던 게 후각. 그래서 저 칼럼을 하나 썼거든요. 너는 냄새를 몇 개를 적을 수 있니? 후각 체험이 기억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죠. 네. 그 밑에 지금 댓글에 지금 어떤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본인이 냄새에 굉장히 민감했대요. 근데 그분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거를 또 연결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러이러한 창의적인 걸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좋지 않았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도시 산업사회는 냄새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무슨 냄새가 나? 오히려 이렇게 냄새 이상한 냄새가 없어요. 소똥 냄새 나나요 지금? 아니면 누가 뭐 안 좋은 뭐 불쾌한 냄새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고영문 작가님 책에 보니까 그 초가지방 썩는 냄새, 개똥 냄새, 무슨 냄새 이런 부분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감 체험을 위해서 그럼 다 자연으로 가야 되는구나. 우리 도시에서 끝났구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좀 대안적인 답을 드렸잖아요. 유태인들은 가정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식탁을 하고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요리 체험이거든요. 요리를 직접 애들한테 만들어 보게 하고 손도 좀 대게 하고 좀 굶지 않고 다쳐보지 않은 게 그랬을 때 굶어보고 다쳐봤을 때 도파민하고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창의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완전히 우리 아이들을 지금 생각 없는 아이들로 만드는 어설픈 풍요로움이 다 해주고 편안하고 생각 없이 하게 하는 이게 지금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아껴준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방해하는 그런 교육적인 행위들을 좀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오늘 아까 그 유치원 화재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평행우주론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이제 통일장 이론을 연구하다가 이 우주가 몇 차원인가 뭐 하다가 우주가 평행우주였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물리학 쪽에서 나온 이론인데 이제 그 양자 물리학에서 그 잠재적인 가능태로 있다가 그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관찰적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와칭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봤을 때 그 잠재적인 가능태가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굉장히 무수한 그 똑같은 우주 나 자신도 무수하게 복제되어 있는 그 똑같은 우주의 하나를 내가 볼 뿐이냐 이제 그런 논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정도 논의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평행 우주론 쪽을 좀 더 믿는데 그게 모든 순간과 모든 존재가 무한 복제가 가능한 게 평행 우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의 미래에도 그 다양한 선택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그 윌리엄 제임스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는 뭐냐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감사와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믿음 같은 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믿음이나 안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저는 그걸 태연한 확신이라고 부르는데 뭔가를 믿는 게 막 절실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그냥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너무 태연하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만이 그 자연스러운 미래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막 의지력, 인내력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주변에서 지시하고 막 이렇게 억지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의식보다 거의 이제 심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한 20배에서 50배 정도 힘이 강한 무의식에서는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싹이 계속 트게 되는데 마치 그 잭과 꽁나무처럼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애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말이 틀리면 어떡하지? 그게 우리 의식에서는 그것을 아주 작은 씨앗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의식에서는 그게 증폭이 20배에서 50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노력보다는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작은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의 상태가 미래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주 간단한 평행우주가 왜 미래가 이제 바람직한 미래가 오지 않는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확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태어난 확신에 도달을 하는 1단계가 뭐가 있냐면은 1단계가 감사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기의 상태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너무 감사하다. 이 어떤 그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불안한 상태가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왜 회복 탄력성의 저자도 인간이 가장 빨리 아까 제가 금메달 동메달 차이에 얘기했는데 가장 빨리 안정적인 상태로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주는 심리 상태가 감사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불교에서도 그다음에 뭐 무속신앙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이거든요. 아무튼 그 기본 없이 그 다음 상태가 바람직하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어져 버려요. 자기가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감사함을 기본으로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지막에 그 어떤 미래를 좀 더 많이 자기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미덕이 용기라고 하더라고요. 용기. 창의성의 원천도 용기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영화 있었어요. 뭐 슈퍼스타 감사용이라고 이제 그 야구 선수 정말 야구 선수 이름이래요. 근데 감사용의 감사.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용기로 끝나도록 해주는 게 진짜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애가 돼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아이로 기르면 되는데 지금 그 현대 부모들하고 자녀의 관계가요. 잘 아시죠? 감사함이 없는 애로 만들고 있거든요. 기초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사함이 있는 것 자체가 아까 굶어보는 체험이라든가 다쳐보는 체험, 그죠? 이만하길 다행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봐야 되잖아요. 다친 다음에 듣잖아요. 이만하길 다행이다. 그 다음에 굶었을 때 우리가 하는 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거. 저절로,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고마운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해. 그냥 이게. 배고픈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픔하고 다쳐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설픈 부자들은 가난한 척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진짜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면은요, 감사를 못하는 애가 돼버려요. 그 집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 좀 이렇게 좌절하실지도 모르는데, 자기 통장에 현찰 100억이 없다면 거지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미래사회가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뭔가를 돈으로 뭔가 해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비용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비용이. 그러니까 몇 억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억 정도를 내가 투자할 그 재력이 없으면은요, 얘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생력의 원천이 감사하고 용기예요. 그럼 어떻게 얘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리를 갖도록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법이 무엇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감사할 수 있는 인재, 공감할 수 있는 인재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창의 인성에서 인성이에요. 이게 인성의 기본이 감사예요. 창의의 기본은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우리가 창의 인성 하는데 그것은 감사와 용기라는 두 단어로 바로 대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창의성이 안 나와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10m만 더 뛰어가 10m 더 못 뛰어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성공한 거에 마지막에 뭐냐면 용기를 좀 더 발휘합니다. 그래서 마윈이 손정희를 만날 때 이럴 때
그런 어떤 그런 순간들, 뭐 결정적인 투자의 순간들이나 뭐 성공의 순간들 보면요, 마지막에 용기를 좀 더 발휘했던 게 꼭 발견이 됩니다. 또는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여러분 버티는 것도 용기거든요. 용기가 없으면 버티지를 못해요. 예.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아까 지금은 예측하고 그 예측한 것을 내가 얼마 후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관역이 움직이다가 이제 사라져버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360도로 지금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의 미래 자체가 뭔가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로스쿨 갔던 사람들 지금 뭐 아무튼 넘어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살을 먼저 쏜 다음에 관역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때가 돼버렸다고 했잖아요. 관역이 없는데 나는 화살 못 쏴 그러면 평생 화살 못 쏘고 죽는 거예요. 그냥 뭔가 살아보지 못하고 시도해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용기가 뭐냐면은 일단 화살을 쏴보는 용기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부모들이 거기서 자기가 아이의 미래가, 아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미래에 잘 되겠지라는 게 이게 사실 점점점 오만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오만했구나.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고, 실제로 그런 상담은요, 되게 비밀리에 옵니다. 비밀리에. 이렇게 댓글로 달린다거나 또는 막 이메일로 온다거나 그래요. 작가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군요. 이런 거 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에 유학을 뭐 10명이 가면 1명만 하기를 따고 온대요. 90%가 실패하거든요.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 연수 갔다 왔다고 한대요. 왜 학교에서 잘렸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길거리 노숙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서울대 출신이 있는데 서울대 나왔단 말을 못 해요.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성공 사례만 우리는 지켜본대요. 이 책도 그렇고. 실패 사례를 막 이렇게 누가 출판을 해요. 자기 실패 사례를.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도 이렇게 좀 넘어가지 않는 그 눈을 좀 기르셔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라면은 사실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는 이렇게 해야지 미래가 잘 될 거라고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열려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같은 거예요.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늘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미래에 대한 정답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연결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현실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창의의 기본은 용기라고 하는 건 벤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드벤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지금도 가서 자녀 교육 특강을 하고 그러면 다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래도 최소한 기본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가 지금 영어 유치원 다녀야 돼요, 수학 문제 이거 풀어야 돼요, 다 특목고 가야 돼요. 이거의 모든 저희가 뭐냐면은 2단계 때 요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뒤쳐지면 애는 끝나는 거 아닌가. 아까도 사실은 그 준규 엄마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진짜 다 놀아버리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실컷 놓고 나면 엄마 우리 놀기만 해? 우리 뭐 홈스쿨이라면 뭐 하는 거야? 얘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때까지 조금 이렇게 해다가 실패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으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해드려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길은 너무 선택해보고 너무 좁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내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대세를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대치동에 가고 명문학원에 가서 그냥 그대로 옆에서 시키는 거대로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 내공도 없는 상태에서 괜히 전략적 선택을 했다가는 더 나중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아이의 진로에 있어서도 지금 이때 한두 번 실패해도 괜찮아. 중간고사 한번 못 봐도 괜찮고 특목고도 한번 떨어져 봐도 괜찮고 대학도 한번 떨어져 봐도 괜찮은 거죠.
지금도 와서 현역으로 와가지고 뭐 빡빡 졸업해서 로스쿨하고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되는가요? 아까 그 오상원 대표도 본인이 6번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실패하면서 더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근육이 더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기가 있어야 실패해도 여기서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공 사례만 짚어보고 또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 그래서 아이들이 이 로드맵대로 이대로 가야 된다는 그게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아이의 인생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더 그게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실제로 그래서 성공 사례만 지켜본다, 실패 사례를 출판하지 않는다, 가면을 쓴다는 얘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치동에서 실패하신 부모님들은 조용하다. 이사 가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도 학부 상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 초등 5, 6학년 정도에서 명문학원으로 붙어보려고 5, 6학년 정도로 오면 되는데 너무 일찍 들어오면 사실 여러 가지 비교 경쟁에서 따라가는 거라서 아이가 번아웃 될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소신을 지키려고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 실전에서는 친구 사귀는 문제라든지 뭐 하는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일찍 가서 그 애들끼리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너무 자꾸 사례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대치동 어떤 상담 사례를 했는데 너무 일찍 들어와서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성취 동기도 있고 굉장히 성실하게 잘 따라온 아이였어요. 근데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기를 싫어했대요. 왜냐면 그 레벨 테스트를 봐서 내 친구들을 유치원 때부터 다 알고 있는 거야. 걔가 무슨 학원 무슨 반에 있는지 다 알아. 나는 그 비교 경쟁을 당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참아라. 어차피 경쟁을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완전히 아이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됐어요. 그런 사례는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하죠. 보통. 네. 이렇게 비밀리에. 퍼블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네.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걸 묻히는 거예요. 이런 거 묻히고 그냥 로드맵대로 해서 딱딱딱딱 하고 정답을 내가 알고 있었어. 이렇게 했더니 우리 홈스쿨에서도 성공하는 사례 보면은 홈스쿨을 의도하지 않았던 분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오히려 우리는 홈스쿨을 딱 시켜야지. 이거하고 지금 제도권 교육 뭐 믿을 수 없어. 어떤 회피 동기들, 모모가 싫어가지고 모모를 시켜서 내가 이렇게 하고 본인의 어떤 교육 철학이라는 걸 강요하는 식으로 되면 오히려 그 안에서도 홈스쿨 하는데도 불만 있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나는 차라리 딴 걸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 이런 경우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가정만의 해답을 나름대로 찾아보면서 그거를 부모의 어떤 주도가 아니라 아이가 공부 주도성을 가질 수 있고 아이가 좀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오히려 많은 나중에 지나놓고 봤을 때 이게 또 하나 이제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미래 교육을 하는 거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지금 아무래도 하브르타 모임이고 가정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모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미래 시대를 다 대비해가지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성공 패러다임을 하면 그 안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유대인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가정 중심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성공은 그 아이의 그릇에 따라서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작게 나타날 수 있고 작은 성공과 작은 만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는 관계와 소통이 되면 옥시토신이 나오는 상황에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걸 하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근데 미래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지금 행복은 둘째치고 성공에 있어서도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집 풀고 아이들을 닥달하는 게 더 교육에서 신경 써주고 잘 챙겨준다는 이 착각이 너무 입시교육에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게 저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통찰력 있는 분들이 너무 이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입시적인 측면이라든지 사회에 나와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문제집 푸는 아니면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느낌이나 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억압하는 교육에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미래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우리가 좀 패러다임이 바뀌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좀 여유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아까도 좀 조는구나. 미래를 대비하면서 지금 졸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거 싫다고 지금 안 하는구나. 빨리 얘기해줘서 감사하네.
그냥 꾸역꾸역 참고 있다가 중학교 때 빵 터지거나 고등학교 때 빵 터지거나 태어난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인내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너무 또 이렇게 한쪽으로 이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평행우주론 얘기할 때 태어난 확신 얘기를 했는데 그 태어난 확신에 이르는 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역사적으로는 얘가 진짜 이제 막 신을 만난 거야. 이렇게 산에 가서 모세처럼 만나가지고 이제 신한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신한테 계시를 받았으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 체험을 하면은 하거나 아니면 뭐 죽었다 며칠간 죽어 있었는데 죽어가지고 막 천사를 막 만나고 천사한테 뭐 야 네 인생은 너는 말이야 이걸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다시 깨어나거든.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체험을 하고 다시 죽었다 깨어났어. 그럼 그게 이제 태어난 확신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가끔 있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런 체험을 못 하고 태어난 확신에 이르는 그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그게 이제 자기가 일상에 그 일상적인 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노는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노는 것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꾸준히 놀아야 되고 그거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어떤 그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이 많지 않으면요 실전을 실전처럼 하면은 이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인지 연습인지 헷갈려야 돼 항상 이렇게 시험을 볼 때도 왜 큰 시험에 강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중간고사보다 모의고사를 잘 보는 애들이 있는데 모의고사가 사실 중간고사보다 좀 쉬운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 즐거워요. 더 큰 시험을 보는 게 그게 기분이 좋아. 그리고 그 문장을 뽑은 게 더 세련됐어. 그 출제위원이 그 문장 뽑는 게 약간 구리다가 이게 좀 큰 시험 보니까 문장이 되게 세련됐어. 문장을 즐기면서 막 시험을 봐.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 선생님들 중에 수능 문제 제대로 냈다고 평가하면서 푸는 애들. 야, 잘 냈는데? 이러면서 즐기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경지라는 게 아까 제가 그 어휘력의 경지를 넘어가야만이 사실 거기 즐기는 경지, 문제를 막 즐기는 경지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지까지 가려면 사실 매일매일 어떤 연습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단어를 20개를 외운다거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예전에. 근데 애들이 그거를 꾸준히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 그게 즐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즐겁지 않으면 꾸준히 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럼 그게 왜 즐겁지 않도록 만들었을까? 그럼 이제 그게 주변에 분명히 성취 압력이 있었던 거죠. 이거 해야만 해라는 그 성취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지 않도록 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 감독 받은 애들은 그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그 노는 상태로 가게 되잖아요. 이게 평생 가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죠 보통. 일단 여기까지는 얘기할게요. 네, 맞습니다. 점점 그런 부분이 지금 미래사회에서 왜 중요해요? 최근에 제가 그 우리나라 굉장히 가장 대표적인 대기업의 최고위층 이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 대기업에서는 앞으로는 문과 공채는 더 이상 뽑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또 서울대생은 뽑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받아 적는 거에만 사실은 능하고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새로운 이렇게 지금의 우리 체제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받아 적기만 잘하고 시키는 것만 잘하는 일로 해서는 이제 답이 없는 타겟을 이제 찾아가면서 써야 되는 이 시대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거를 인사 내부라든지 뭐 그렇게 좀 하겠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 교육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아까 호모 루덴스적인 정말 노는 게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창의력은 나오지 않는 시대예요. 구글 즐기면서 가고 어떤 우리 웹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자기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회사 가는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렌대. 가서 뭘 할까 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즐기면서 자기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온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리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요즘에 제가 그 시간의 자유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는 못 이루고도 하지. 그래서 지금 증평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강의를 가는데 제가 그 제도권에서 우리 학원 겨우 수업을 하고 막 그러면은 좀 지치고 그러면 반주가 또 수업 들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제가 가서 불러주는 데 가서 강의하고 끝나고 나면 그 지역들 주변도 돌아보고 또 엄마들하고 만나서 피드백 받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제가 일하러 간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여기 놀러 가는데도 돈을 주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으면서 이게 디지털 노마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좀 그런 게 좀 요즘 저도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시대라는 거죠. 국영수를 잘해서 시키는 것만 잘해서 가질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명백한데, 근데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계속 나오는 질문이, 그래도 그러면 우리 아이를 홈스쿨 시키라는 거냐? 뭐 대안교육을 시키라는 거. 그게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제도권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지금 있어야 되는, 무시할 수 있는 현실에서 주어진 제도권 교육과 입시 교육의 틀 안에서 그래 그나마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또 창의력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 이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가 되고 우리한테 지금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작가님 저는 뭐라고 들고 있냐면 대안 사교육으로 해보라고 제가 대한민국 입시지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국영수 전 과목을 다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국영수 중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에 열심히 해요. 그 과목마저 좀 못하고 그러면 학교 다니기도 싫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국영수 학원을 그러니까 학원을 될 수 있으면 다니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 공교육 정도만 하고 중간고사 하는 중간 정도 보고 혼나지 않을 정도만 열심히 듣고, 너 자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는 자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자면 안 괜찮은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시간에는 조금 일어나 있는 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묘미를 발휘해보렴. 유두리를 너무 거지것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자고 싶으면 학교 나와서 자도 되고 결석을 해줄 테니까 하루 종일 자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유두리를 좀 두시고, 어차피 학원 보내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 돈은 줄이고. 그래서 그거를 해서 국영수학원을 다 보내지 말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책에도 사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얘는 국어를 잘하니까 아빠가 국어학원만 보내고 글쓰기 학원만 보냈어. 그래서 그것만 계속 해가지고 얘는 나중에 우리 인서울에 있는 대학 문예창작학과에 가고 그걸 계속해서 자기 대학교 졸업할 때 팔로워가 10,000명 정도 되는 그 웹소설 작가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어떤 길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이걸 저는 이제 대안 사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국영수 사교육을 다 시키지 말고 아이한테 좀 시간과 여유를 좀 줘라.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 하고 싶은 과목, 그거를 조금 땡겨서 뭐 아나운서 나 되고 싶다고, 야, 네가 아나운서처럼 국영수를 잘해야 되는 거 알아? 최소한 뭐 어느 인서울 어느 대학은 나와야지 좀 뽑아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나운서 되고 싶다면 아나운서 학원을 바로 보내주는 거야. 직접 네가 현장하고 부딪혀서 이거 가고, 엄마 나는 뭐 식품영양학과 뭐저 셰프가 되고, 그럼 너 바로 요리학원 가서 한 2시간만 우리 국영수 중에 한 과목 그것만 열심히, 그거는 1등급 받아. 그래야지 네가 학교 계속 다닐 수 있는 좀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 그렇지만 남는 시간은 네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그걸 하고, 학교에서도 요즘 분위기가 이게 지금 동아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지금 하려고 그러는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 작가님도 그런 얘기 하죠. 동아리식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팀워크 교육이 또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학종이 지향하는 바거든요. 정시를 봐서 수능으로 국영수를 이렇게 세우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동아리 활동도 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하고 이런 다양한 걸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드리면 내신이 된 상황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입시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아이들도 결국은 영수선행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해서 자기의 꿈과 길을 찾아가지고 진로 적성을 해서 가는 게 진짜 입시적인 대안이거든요. 지금 특목고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일수록 스토리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우리 애는 다른 건 다 못하지만 이 과목 하나는 잘하니까 그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그런 거에서 좀 롤모델을 찾고 동아리도 자기가 만들든지 있는 동아리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가지고 학교 입시에서는 좀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지만 나중에 사회라고 하는 더 큰 어떤 그 장을 보고 좀 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제도권 교육 내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좀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학종이라든지 주어진 학교에서 공교육적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고, 그게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사교육을 할 때 국영수 문제 푸는 사교육을 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가 알아서, 그리고 아까도 지금 중교 같은 사례에서 보지만 그 레벨별로 하나하나 과학을 배워서 간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비앤비에서 나는 브로큰 잉글리시만 얘랑 소통하고 좀비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심각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같이 걔가 파닉스를 하고 문법을 배우고 뭘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갔냔 말이야. 근데 시중에는 참 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애들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요즘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이걸 퀀텀 러닝이라고 해요.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사실은 타겟이 있고 그걸 향해서 먼저 간 다음에 그거에 맞는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가게 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공교육적으로 해주기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들은 지금 한 반에 30명 이상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다 고루고루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미래 교육의 어떤 키워드는 제가 생각해 커스터마이즈드 에듀케이션이거든요. 각각의 아이 하나하나에 맞는 다중지능적인 거를 발현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줄 사람은 지금 현실에서 안목이 있는 부모밖에 없어요. 그거 너가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시험점수 안 나오면 괜찮아. 중간고사 잘 보고 명문대 대학에 좋은 대학 갔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회사원. 앞으로 10년, 20년 다닐지 말지 모르는 그 회사원을 보장받고 네가 지금 가고자 하는 건데 네가 지금 하고 싫고 뭐 좋고 그게 분명하고 잘 된 거야.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 네가 조금 약간 주눅 들고 뭐 평가를 못 받고 대단치 않은 그 존재 가치는 없어질 수도 있어. 근데 가정에서 너가 소중한 거고 우리 팔로시 독서 토론을 와. 이런 지금 세대도 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또 이런 이렇게 말씀하신 작가님도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현재 하자고 얘기를 하시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두 사람이 아주 뭐 서울대 좋은 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울대 출신이라는 약간 좀 그 모순이 그게 가장 큰 있잖아요. 핸디캡이에요. 근데 그 모순이 있는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정도에 들어가는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일단은 머리 좋은 부류가 있어요. 머리 좋은 부류가 있고 그러면 머리가 그 보통인데 들어온 애들은 뭐냐면 셀프 동기부여가 된 애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동기부여 돼가지고는 그 수준까지 절대 못 올라가니까 스카이 수준까지 가기 힘들어요. 외부 동기로는. 그게 내부 동기로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수많은 엄마들은 주변에서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이사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자랑하다가 다 이사 가고 이렇게 되죠. 외국 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아직도 공포 전략을 쓰는 뭐 이렇게 거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큰일 나지. 큰일 나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안 하면 큰일 나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죽거나 바보 된다는 얘기인데 그 큰일 나 공포 전략이 예전에는 통했는데 요즘에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개념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실제로 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공포 체험을 어렸을 때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꽃감과 호랑이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예전에 정말로 사고로 죽는다거나 막 뱀한테 물려서 시골에서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골은. 야생동물은 뭐 호랑이는 없지만 독사는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때 뭐 내연모기 모기 잘못 물려가지고 바보 되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것을 직접 본 세대들은요 공포 전략이 통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러면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온몸에서 그때 막 독사한테 물려 죽었던 친구가 막 생각이 나. 그러면 그게 몸속에서 체내의 어떤 호르몬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를 아무리 봐도 얘가 죽을 뻔한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본 애야. 공포 전략이 안 통합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나 절대 안 통해요. 그래서 공포 전략에서 그런 애들은 이제 그 쾌락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 해보니까 재밌지? 거봐, 재밌잖아.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견뎌보니까 결과적으로 재밌잖아. 이렇게. 그 쾌락 전략만이 통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살할 때는 공포 전략으로 이 세뇌를 받은 거고, 부모들은. 근데 우리 애들은 공포 전략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세대가 완전 달라요. 개념하고. 호르몬이 반응을 안 해요, 몸에서. 그런 단어 자체에. 그 부분을,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마지막에 승부를 볼 때, 그 명문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도, 그, 셀프 동기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어휘력을 늘려주고자 하는 과정을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 이거 두 가지가 그냥 결정하던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되는 시대가 이제 이제 더 이상 아니고 대학에서 뽑을 때 여러분 면접 강화하는 거 아시죠? 면접. 네. 면접 강화할 때 면접 얘기 제가 영상에서 많이 했는데 면접에서 이게 FBI인가 거기서 나온 건데요.
이게 이렇게 눈동자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알게 모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상대방이랑. 그래서 민감한 면접관들은 뭐를 느끼냐면 상대방의 동공의 흔들림을 느껴요. 근데 그게 의식적으로 모른대요. 의식적으로는 모르는데 이게 표정을 보고 판단한다고 이제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못 느낄 것 같지만 동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느낀다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태어난 확신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그냥 즐기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학교에 가서 내가 그냥 잘할 것 같아. 그냥 자신감의 개념을 벗어난 태어난 확신이 있는 상태가 되면은 동공은 확장은 되지만 떨리진 않거든요. 근데 동공이 떨리는 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불수의근이라고 그래서 자기 잠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왠지 모르게 얘가 자신감이 없다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가 셀프 동기부여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중간 분명히 부모의 푸시가 있었어. 그럼 그게 눈동자로 상대방이 간파해 버립니다. 그거를. 왜 그런지 모르게 점수가 나쁘게 나와요. 면접 점수가. 이것을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을 했던 김용 씨죠. 왜 세계은행 총재하다가 물러난 사람. 그 사람이 학생들 들어오자마자 눈동자 보자마자 누가 떨어질지 누가 붙을지를 자기는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대요. 애를 보자마자 자기는 보인다는 거야. 그게. 대부분의 면접관들이 들어올 때 3초 내에 판단이 되는데 3초 내에 판단하는 게 75%가 적중을 합니다. 아, 쟤는 붙겠다, 쟤는 떨어지겠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연결돼 있어요. 두뇌가 연결돼 있다고. 두뇌가 연결되고 심각하게 이 우주 모델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뇌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대단한 학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속일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깔아야 돼요. 조작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게 1차 면접관한테 들키지 않으면 2차에서 들키고 2차에서 안 들키면 3차에서 들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3차, 4차, 5차에서 들킬수록 그 집안이 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말아먹어버려요, 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대 나온 애는 온 집안에서 그 사람한테 투자할 때 한 5억만 투자하는데 야 그래도 걔가 서울대 나온 애잖아. 그럼 50억을 끌어당겨요. 50억을 말아먹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인재가 아닌 가짜 인재가 어떤 관문을 통과했을 때 통과할수록 더 거대한 폭탄이 돼갑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변을 완전히 폭망시켜버려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친지들까지.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출세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소리를 찾게 해주고 얘가 그 팔자라 그러죠, 그죠? 지 팔자대로 뭔가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저는 굉장히 지금의 시대하고 맞다 이렇게 일단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재앙들을 맞이할 집안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재앙을 맞이해야 돼요. 그 분수, 그거에 맞는 교육적 투자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좀 이제 마무리를 몇 가지 이제 하고 지금 그 질문들 몇 가지 올라온 게 있는데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다음에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으면서 스트레스 주는 게 오히려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의 어떤 핵심 요소 중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가치들 인내와 절제의 가치는 그러면 미래 사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이제 다 방임이 되고 이런 거에 혼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이제 올라왔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많이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발적 인내냐 수동적 인내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이 수동적 인내와 절제하는 시간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사실. 본인이 좋아하고 뭐라 아까도 지금 쾌락 경험, 공포 경험이 아니라 쾌락 경험으로 가서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고 모래판 저기 하잖아요. 그럼 아까 로봇 경진대회가 뭐 나와 그러면 거기서 인내하고 절제해야 돼요. 네 맞아요. 안 그러면 통과 못하니까. 우리 그 K-팝 스타나 이런 거 보세요 아시나요? 인간성 나쁘면 이제 밀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실력은 있어도 애들하고 치면 이렇게 돼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사실은 인내와 절제와 같은 사회적 가치들이 더 길러져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두뇌가 자기주도적으로 체험할 때하고 타인주도적으로 체험할 때의 그 체험의 양이라든가 자기가 두뇌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라든가 그 강도가 거의 한 2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 뭐 쟤는 골프를 조금밖에 안 쳤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짧은 시간에 잘하지? 뭐 이런 이제 모든 분야에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적성에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영리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그것을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부담 없이 좀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데 어쨌건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뭔가 인내를 하게 되면은요, 그 짧은 인내인데 타인주도형 체험에서 20시간 인내한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딱 2분 동안 인내했던 게 사실 그 아이의 인생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인내 체험의 시간이라도 그게 질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틀리다라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런 좀 공부하기 싫고 책 보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차라리 게임을 하는 게 작가님의 강연이 더 낫다. 근데 지금 그 다른 강연도 들어보면 이제 스릴이나 아니면 입체 게임 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저기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어떤 가정에서 이제 작가님 얘기 듣고 게임을 무제한적으로 설득했더니 애가 무기력적으로 특전까지 왔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은 미래 아이의 등록금으로 쓰려고 저축해놨던 돈을 지금 게임에 써버려야 되거든요. 게임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환경을 이 아이의 방에 갖춰줘야 되는 것이죠. 몸을 움직이는 게임의 환경. 그러니까 미래에 쓸 5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금 이 아이가 게임을 즐기도록 투자를 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미래에 쓸 돈은 저축해놓고 아주 값싼 노트북이나 휴대폰 하나 던져주고, 그래, 고 작가가 게임 즐기면 한번 시키라고 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게임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하나만 막 이렇게 시키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사실 이런 인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은 이게 단순히 게임만 해서 특장에 왔다고도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과정에 사실은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다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그래 넌 게임을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으면 얘가 게임에 그렇게 중독까지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엄마랑 밥 먹고 뭐 그럴 때는 이게 사람이 어떻게 게임만 하고 살 수가 있어요. 다른 게 뭔가 다른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짧은 추론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뭔가 좀 극단적인 케이스가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재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다른 게 뭔가 보통 평범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특수 경우들이 있어요. 집안은 완전히 그냥 대화 단절되고 막 무너져 있어가지고 걔가 유일한 탈출구가 그 게임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작가님께서 저도 이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자주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 우리가 이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얘기하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티브 잡스라든지 우리도 뭐 준균회 같은 경우도 준균회 얘기하면 걔는 또 영재잖아요, 뭐 이러거든요. 스티브 잡스야 그냥 창의력이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런 엄청난 창의력이 필요한 애들도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가서 월급 받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유지할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우리 평범한 아이들, 영재가 아니고 정말 세계를 이끌어갈 스티브 잡스급 인재가 아닌 아이들한테도 창의력 중심 교육,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해줘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지금의 그냥 남들이 하는 교육, 문제집 푸는 교육을 해서 중간이나 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런 또 질문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안전빵이라고 하는 그 안전빵 교육으로 가는 게 우리 애 정도 수준은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맞지가 않는 거고요. 이런 비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인간들은 지금 보건 쪽의 통계인데, 대략 죽기 전에 7년 정도를 심각하게 병원을 다니다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 비용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 질병의 텃밭을 만드는 게 바로 그 안전빵 교육이거든요.
안전빵 교육.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냐면은 창의성 교육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본적인 어떤 보험과 비슷한 건데 창의성이 있는 그러니까 그 아이 수준에 맞는 창의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의력 테스트 할 때도요 전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창의력 교재가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처음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창의력이 있는 그런 수업이 가능한 건데 그 창의력 있게끔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얘가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부모보다 애가 먼저 아파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먼저 갔다고 쳤을 때 그 자녀가 손자들을 못 살게 굴 가능성이 훨씬 많이 생겨요. 왜냐면 창의력은 면역력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건강하고 그 신체에서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안전빵 교육을 했어요. 안전빵 교육을 하고 창의력 있게 아이를 안 길렀어요. 그래서 얘가 면역력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 면역력을 지금까지는 뭐가 이끌어줬냐면 유지시켜줬냐면은 직업적 성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한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은퇴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면역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3년 내에 아프거나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심리적인 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회적인 역할이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을 하는 동안은 이 사람이 창의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게 다른 쪽에서 면역력을 채워주는 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은퇴하면 근데 자 30대 취미생활을 시작하라는 얘기가 왜 있냐면은 은퇴하기 전에 30대 한다는 얘기는 20년 동안 취미생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골프 배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골프 받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죽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퇴할 무렵에 이미 골프를 즐기는 수준까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퇴하고 나서 그 면역력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은퇴라는 개념하고 취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의 중년의 면역력은 과연 무엇이 채워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병원비가 많이 드는 인생으로 그냥 쭉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전빵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안전빵 교육을 받았을 때 중년을 무사하게 넘겼던 거는 직업적인 성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우위에 대해서 오는 이게 굉장히 후진국형 하나의 성취감인 건데, 근데 선진국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선진국형은 뭐냐면은 유니크해야 되고 자기 개성을 발현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낌으로써 면역력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진국형, 후진국형 교육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회는 반드시 선진국형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애는 면역력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급의 천재가 아닐지라도 창의성 교육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건강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평범한 아이들도 아까 스토리 교육이 더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성취의 그릇은 좀 작을 수 있더라도 행복감이 더 늘어나고 만족감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이게 이제 면역력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사가 돼서 확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의 갇혀서 그렇게 해서 진짜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공허감에 빠져서 저기 하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찾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가 아이들이 더 오랜 시절을 살아요. 아이들의 수명이 20년이 아니잖아요. 대학 시험만 보고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더 행복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아까 그릇의 크기는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상훈 대표처럼 1,000억짜리 회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아니면 자기 커피숍을 하나 운영하더라도, 아니면 여행사 에이전시를 하나 하더라도 자기가 만족하는 거 이 정도 벌면은 나는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궁핍하지 않게 살면서 내가 좋아서 아침에 눈 떠서 일터를 가는 게 너무 즐거워. 내가 커피 서빙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걸로서 행복할 그런 일들을 찾게 해주는 일들은 아이가 타고난 사람이 위인급 사람이 되든 아니든 사실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조만간요 장사가 되는 커피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중상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네. 자영업의 약 3분의 1이 망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네. 끼어들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지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다음 그래서 지금 질문은 이따 끝나고 그만할까요? 네, 또 끝나고 지금 마무리 발언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괜히 이상한 사람 둘이 앞에서 계속 떠드는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렇게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임신, 출산, 육아 등등 정답이 없거든요. 우리 첫째 다르고 또 둘째 다르고 또 우리 아이디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있느냐. 그래서 어이가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여주고 그래? 그 느낌을 아까 얘기할 수 있는 엄마 나 이게 싫은데? 불편한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해도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참고 견뎌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준다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에너지는 저는 이런 소통과 가정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길에서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통찰은 이런 조금 통찰력이 있으신 우리 저자들이나든지 아니면 속학들을 통해서 한번 좀 배우고 그러는 또 시간을 갖고 그런 주제로 조금 얘기를 아이들하고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문제집 푸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경우가 됐든지 사실 좀 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좀 미래를 대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정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저는 유튜브에 광고를 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을 그 구독자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거였는데 그 제목을 최대한 자세하게 다는 이유가 키워드를 치면은 그것만 검색되게끔 하려고 제목 다는데 정말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고 부모부터 자기 자신부터 이 다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7번이. 근데 부모부터 되게 자기 심리가 먼저 안정돼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전염돼 버리기 때문에 애한테. 그러니까 자기 심리가 안정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자기 감사함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고. 아무튼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우리 정식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좀 더 계실 수 있으신가요? 응? 저요? 네, 물론. 몇 시쯤 끝나셨나요? 아니 저는 시간 많아요. 오늘 잘 거예요 이 근처에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 우리 정식 모임은 이걸로 마치고 조금 저희가 이 자유롭게. 공간도 저희 5시까지 사실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이어서 뭘 하려고 그러다가 좀 줄여가지고 저희 이후에 또 다른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저희가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조금 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사적인 우리 고영원 작가님 모시고 미래 시대와 미래 인문학, 인공지능 시대와 미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연을 했는데 한번 이런 통찰력들 우리 유튜브 강연 좀 보시고 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그런 피드백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천을 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좀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들이 많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강연 후기나 소감 같은 거는 우리 단톡방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 같은 데 올려주시면 제가 또 취합해서 작가님한테 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